다시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화를 공부를 했는데, 이온성 물질들이 이렇게 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양이온, 나트륨이 있다라고 하면, 물 분자 중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잖아, 수소가 플러스잖아, 이렇게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에는 마이너스 하나를 뜨고 있는 이 산소가 이온 쪽을 향하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뜨기는 산소가 이온 쪽을 향해서 물이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현상. 염화 이온 같으면 수소가 플러스 하나를 뜨고 있으니까 수소가 마이너스 하나 쪽으로 향하는, 이렇게 해서 양면 오면들을 물 분자가 둘러싸는데,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했냐, 수하다라고 하나, 수하된 이온. 그러니까 어떤 이온들이 이렇게 물에 수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온들끼리 직접 충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충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앙금을 만들다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온성 음료들이 앙금을 만들지 않는 것들은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수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양이온, 음이온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돌하면 결합을 해서 그것들이 어떤 앙금 상태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성 음료들이 앙금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 잘 넣고, 노극성은 노극성에 잘 넣는 끼리끼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용매하고 용질, 이런 상태로 해서 용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자, 되겠죠? 우리가 용매하고 용질이 있으면, 용매하고 용질이 섞였어요. 이 섞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해라고 하죠. 그래서 용해에 대해서 나온 것도 우리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액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척출된다, 척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용해 속도하고 척출 속도가, 용해 속도하고 척출 속도가 똑같으면 어떻다고 해요? 용의 속도하고 척추 속도가 똑같으면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일 때의 그 용액을 어떤 용액이라면 포화 용액이다. 포화 용액이다. 불포화 용액이면 그 어떤 온도에서 더 녹을 수 있는데 덜로가 들어가 있으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녹아 있는 것을 과포화용액이라고. 그럼 과포화용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과포화용액은 온도를 먼저 높여요. 높여서 충분한, 만약에 50도씨의 포화용액이 있어요. 50도씨 포화용액을 25도씨로 낮췄다라고 하면 더 석출대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석출대에 나오고 25도씨만큼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으니까. 근데 석출대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 50도씨에서 포양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냉장고 속에다가 조용히 넣어놨다. 조용히 넣어놓으면 25도씨 되고 10도씨도 될 거 아니에요? 10도씨 되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50도씨에 녹아있는 포화용의 상태로 이 온도에서도 포화 상태로 있다는, 이런 것을 과학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똑똑 쳐주면 녹아있던 것들이 다 석출대에 나와요. 그래서 설탕을 50도씨 물에 녹인 다음에, 50도씨 물에 녹인 다음에, 그것을 냉장고 속에다 그대로 넣으면
그 상태로 있어요. 10도씨 상태로 갔을 때도 그 상태로 있다고. 더 많이 녹아있죠. 그런 상태가 과학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과학화 상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툭툭툭 치면 더 녹은 것만큼 석출돼 나오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물은, 물, 물은 극성이죠. 물은 극성, 용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초금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초금. 이온성이고, 이것들은 극단적인 극성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여기에 잘 녹는다. 잘 녹아. 이런 것들을 끼리끼리 극성을 잘 녹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기름은 무극성이에요. 뭐라고 자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있다라고 하면 소금은 이온성의 극성이잖아요. 이건 무극성인데 얘는 극성이다. 그럼 얘네들은 잘 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녹지 못한다. 네, 이런. 그래서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아야 되는데 극성을 무극성에 녹으려니까 잘 안 녹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끼리끼리 어떨 때 잘 녹느냐? 끼리끼리 잘 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용의 현상이 어느 때 잘 나타나느냐? 용의 원리가 뭐냐? 뭐죠? 용의 원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용질을 용질 있죠? 용질들끼리 결합해 있고 용매들끼리 결합됐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간격을 끊어내야 될 것이다는 얘기죠. 끊어내고 용매들 사이에 간격을 벌려서 그 틈 사이로 용질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H와 이랬는데 이것을 팽창된다. 팽창 엔탈피라고 하죠. 팽창 엔탈피. 이때 이걸 팽창시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엔탈피를 증가할 테니까 델타 H와 0보다 클 것이다. 용매도 그 사이에 틈을 벌려줘야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팽창된 상태로 용매 사이로 용질이 들어간다. 그건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이것을 혼합 엔탈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발열이에요. 이때는 얘네들을 흡수한 특별히 되고 또 이것도 결합을 벌려줘야 되니까 흡별이 되고 얘네들이 용매 사이에 결합을 벌린 다음에 그 사이로 용질이 들어가서 골고루 섞이는 이런 상태, 용액이 되는 상태를 여기서 우리는 발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금 있죠. NaCl이 있다는 NaCl. 소금을 물에 녹였다 이거야. 물에 녹으면 녹은 것들을 우리는 이온이 됐다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녹은 것이고, 그 다음에 CL이 이렇게 됐다는 물에 녹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이제 소화된 상태일 텐데, 이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를 소금을 물에 녹일 때는 흡연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눈 올 때 뿌리는 거 있어요. 눈 왔을 때 뿌리는 것을 염화칼슘이라고 그러거든요.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을 물에 갖다 녹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칼슘 미가 이온 수용액 상태, 그다음에 CL 이온 이런 상태가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눈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염화나트륨 같이 흡수한다라고 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눈이 더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눈이 녹기는커녕 더 위험을 초래하겠죠. 이때는 발열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발열 반응. 지금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녹을 것이다. 그런데 염화나트륨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염화칼슘은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어떻게 이해되겠느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쪽을 에너지라고 해보자. 여기에 NaCl이 있다. NaCl의 이 결합을 끊는 이온 결합성들이 격자 에너지라고 했었죠. 결합을 끊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러면서 수화가 일어나겠죠. 수화가 일어나면서는 에너지를 방출할 텐데 에너지를 흡수한 것보다 에너지를 방출해서 조금만 방출한다. 이게 경로. 그렇죠? 그리고 격자 에너지는 여기가 수화 엔탈피 100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 수용액, 그다음에 Cl이온 수용액이 이렇게 됐을 것이고 염화칼슘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를 에너지라고 해보죠. 좀 반응 경로를 나타냈다고 보면 여기서 염화칼슘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자고요. CaCl2에 고체물질이 있었어요. 고체물질이 있었으면 얘가 이 격자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흡수했다가 수화가 일어날 텐데 수화가 더 많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수화가 일어나서 여기서 칼슘 이가 이온의 수용액, 그 다음에 Cl 이가 이온의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얘는 흡열이고 얘는 발열이다. 그러면 똑같이 수화가 일어날 텐데 나트륨에서는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물 분자들이 달라붙을 텐데 물 분자들이 달라붙으면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이 산소가 와서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달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달라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칼슘 이가이온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물 분자들이 달라붙는데 소금보다 하나수 더 크잖아요, 지금. 전하량이 더 크다. 나트륨보다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소금만큼의 수화가 일어나겠느냐? 나 아니라 소금보다 더 조밀하게 수화 현상이 더 일어날 것이다는 거예요. 소금보다 더 조밀하게 수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화가 일어났다고 보면 여기서 빽빽하게 이렇게 수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미가 이온의 상태가 수화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더욱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안정해져서 여기서는 발열방,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더 컸다.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것이. 여기서는 흡수하는 것이 방출하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흡열이고 여기서는 수화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은 염화칼슘인데 물에 다 잘 녹는데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으로 빛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가죠. 그래서 어, 홍지호 학생, 석방고등 홍지호 학생이 지금 들어왔군요. 네, 이거요. 자, 여기 지워볼게요, 이제. 자, 이 과정과 용매 용질, 얘네들은 발열 과정이죠. 그렇죠? 용매 용질, 흡열 과정이에요, 흡열. 결합을. 그러니까, 델타 H1, 그렇죠? 델타 H1도 흡열. 절대값 씌워봤어요. 흡열. 그 다음에 델타 H2도
흡열이야. 결합을 끊거나 아니면 결합을 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섞이는 델타 H3 과정이면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발열 과정이다. 이렇게 됐죠? 에너지.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열이라고 했으면 얘가 더 컸다는 거지. 커서 델타 H 용의 결국에는 발열과 이렇게 나타났어요. 연도가 큰 발열과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합을 끊어내거나 벌려내는 것이 더 그러니까 지금 그렸던 대로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염화칼슘과 같은 형태,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발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과정일 것이고 여기서는 델타 H1, 델타 H1이 지금 흡열이에요. 흡열 과정이고 그다음에 델타 H2도 흡열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흡열. 그리고 여기서 결합을 벌린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격자 에너지 했던 것처럼 델타 H3는 뭐라고 했어요? 발열 과정이라고 했었죠. 발열 과정인데 얘네들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H에 용해된 것은 지금 이렇게 돼요. 0보다 흡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NaCl과 같은 형태로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를 흡수했고 방출할 때 수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더 적게 방출돼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이온 결합성을 볼 때 이제 NaOH가 뭐 물에 녹는다. 이럴 때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 OH이온 수용액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런 반응이 이런 건 대표적이고 흡열 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질산암모늄 같은 것들. 이거는 또 우리 화학일에서도 잘 나오죠. 질산암모늄 이런 것들이 물에 녹는다. 물에 녹는다라고 했을 때, 물에 녹는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반열이고, 얘네들은 NH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O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격자 에너지를 끊는 데는 격자 에너지를 흡수했지만 소화되는 과정,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조금만 방출했다는 거죠. 얘네들 많이 방출해서 발열반은 얘는 조금 방출해서 흡열반은 흡수한 것보다 격자 에너지 흡수해서 결합을 끊는 것보다 조금 방출했기 때문에 흡열반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용매와 용질의 성질에서 이제 이거 알코올들을 보세요. 알코올. OH가 하나씩 붙고 있죠. OH가 하나씩 붙고 있어요. OH가 다 이런 알코올을 우리가 일차 알코올이다라고 했었죠. 일차 알코올. 우리가 일차 알코올에서 알코올을 보통 쓸 때 ROH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ROH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알킬기를 친수성, 요거를 친수성, 이 친유를 소수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소수성. 물과 소원. 너하고 나이가 소원해졌어. 멀어졌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물과 친하지 않다. 친수는 물과 친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무곡성이다라고 얘네들이 기름하고 친하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무곡성 부분이고 친수 물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극성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에는 친수도 있고 친유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에서 이제 탄소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 탄소를 이렇게 막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O에 H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럼 여기서 비공유전성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요 비공유전성이 있으면 비공유전성이 있고 비공유전성이 두 개 있고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얘네들이 물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비공유일상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소결합을 하는 것들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 있는 비공유일상하고 이 수소 간에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비공유일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하고 O하고 이렇게 돼서 비공유일상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의 비운일상하고 여기 수소하고의 이렇게 해서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쪽에서 수소가 이렇게 있었고 산소가 이렇게 있었고 수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비공유일상하고 이 수소 간의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OH가 한 분자가 있으면 OH 한 분자가 있으면 수소결합할 수 있는 물이 몇 개가 나타나요? 수소결합 발생은 물이 세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써줘 볼게요. OH가 하나 있죠. OH의 한 개당, OH 한 개당 몇 개의 수소결합 한다고요? 세 개의 수소결합을 한다. 한 개당 세 개의 물과, 세 개의 물과 수소결합한다. 이렇게 세 개의 물과 수소결합을 한다. 그러면 OH 한 개가, OH 한 개, OH 한 개가, OH 한 개가 탄소 세 개를 녹인다. 탄소 세 개 녹인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분자 있으면 얘네들이 탄소 세 개를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개 이상이 있으면 안 녹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OH 하나 있죠? 탄소 하나 있어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커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 OH가 하나 있죠? 수소결합 세 개 할 수 있잖아요. 물과 수소결합 세 개 할 수 있으니까 탄소 두 개까지 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OH가 하나 있죠? 탄소 3개까지 잘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무한대잖아요, 지금. 여기 OH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3개를 녹였다고 봐도, 여기 탄소 하나 많죠.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녹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얘가 녹일 수 있는 것은 3개까지 녹일 수 있는데, 여기 2개나 있잖아요. 안 녹는다는 거예요, 잘. 여기도 3개까지만 녹이고,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갈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근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극성인 OH기가 없어요. 사이클로 헥사인이라는 건데 사이클로 헥사인이라는 것인데 얘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요? 안 녹겠죠. 그렇죠? 얘네들 봐. 여기 O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어요. 근데 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아주 잘 녹겠지. 그렇죠? 물에 아주 잘 녹을 것이다. 이게. OH기는 수용액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물과 수소결합을 하는 능력 때문이다. OH 하나는 물 3개와 수소결합할 수 있고, 그러면 물 3개와 수소결합을 했으면 탄소 3개를 녹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테아르산 나트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거 있죠. 스테아르산 나트륨 하면 탄소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COO 여기서 이게 붙는 것이 여기가 섞여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요게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요게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이온 머리가 되고 그리고 얘가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무극성을 나타내 무극성을 나타내고요. 얘네들은 극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극성 꼬리. 이온 꼬리. 이온 꼬리니까 이온계란 물질들이 극성이라고 할 때 극단적인 극성, 이온 꼬리. 그래서 무극성 꼬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온 꼬리가 이렇게 되네. 이게 이제 비누 같은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누. 이온 꼬리들은 친수, 이온들은 물하고 친하죠. 극성. 얘네들은 소수. 어, 그 친유라고 할게요. 친유. 기름하고 친하죠. 이게 비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데 가운데 이제 때가 있다라고 하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때가 있으면 신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때에 다 달라붙어요. 이렇게 때에 달라붙죠. 여기에 물이 바깥에 물이 꽉 찼겠죠. 그럼 얘 물하고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물이 얘네들을 때에 가서 잡고 있는 목성 꼬리가 때를 잡고 있는데 사방에서 물이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겠죠. 아주 조그맣게까지 찢어진다는 거죠. 조그맣게까지 찢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때들은 예를 들어서 셀 때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때가 있다라고 하면 셀때 표면에서 때가 막 끼어 있어요. 밑에 가라앉아서 바닥에 때가 끼지 않죠. 그리고 나서 버려보면 그 물의 경계에 있던 거기에서 기름때가 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 극성 용질과 이온성 물질은 극성 용매 잘 먹는 거야.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잖아. 극성 용질과 이온성 용질은 극성에 잘 먹는 거야. 끼리끼리 잘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근데 아, 온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용해들은 온도에 비례한다. 고체 용질, 고체, 고체라고 했습니다. 고체 용질. 자, 고체 용질은 물에 대한 용해들은 온도에 비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얘네들,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렇죠. 이쪽에 있는 애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했다. 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델타 H 용해가, 용해 들이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이거야.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녹는 애들은. 그렇죠? 흡열 반응이니까 델타 H, 용의 엔탈피는 증가하겠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고체가 녹는다 이거야. 녹는데 흡열이다는 얘기야. 흡열이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에너지를 흡수에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런데 에너지를 흡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런 용기에다 놓고 가열을 했다라고 생각해 봐요. 가열을 했다. 그러면 온도가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흡수해서 녹는데 온도가 가열하니까 열을 더 주니까 더 잘 흡수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더 잘 흡수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의 용해들은 어떻게 되겠어? 용해들은 증가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온도를 높이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는 것은 여기서 용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용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흡열일 때 얘네들이 흡수해서 물에 녹는다 이거야. 뭐 녹는다 이거야. 녹는데 그런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를 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어때? 더 쉽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고체도 예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데 온도가 높아지는데 고체 용해도에 예외가 있다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빛체 같은 경우는 용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용해도가 감소해.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델타 H 용해열은 어떻다는 건가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다. 발열 반응.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듯이 해보면 여기서 기체든 고체 용에 대해 예외적인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용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열했다는 거야.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에너지를 주면 이게 잘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발열이 잘 되겠냐고요. 발열이 잘 안 되겠지. 이게 나오기가 어렵죠.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잘 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용해도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이거?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용해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해도한테. 용해도를 크게 하려면 용해도를 크게 하고 싶어. 용해도를 크게 하고 싶으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지. 온도를 낮춰주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더 쉬울 거 아니야. 온도를 낮추면 빠져나가기가 더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가. 고체 용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하고, 이건 위에 거 얘기하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 기체 용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체 중에서도 에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정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매들은 기체야, 기체 용매들 용의 우에 있는 기체의 부분 압력에 정비례해서 주는
그러니까 용해도 C라고. 용해도는 용해도는 이거의 비례. 압력이 높을수록 비례. 그래서 얘는 KP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요? 헨리 법칙.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압력이 높다. 압력을 높게 하면 여기에서 있는 이 용액하고 접촉하는 녹아야 될 이 기체 분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 그렇죠? 물과 용액과 충돌하고 용액과 충돌하는 기체 입자 수가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진다.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니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뭐 어쩌다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용액과 충돌하는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고 충돌을 해야 녹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압력이 클수록 눌러주니까. 그래서 용해도가 더 증가한다. 기체일 때 이게 영향이 크죠. 액체나 고체일 때는 압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압력의 용해도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부분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기체들은 증가하고 있다. 맞죠? 헬리의 법칙, 기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헬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물근육의 성질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증기압력 내림과 끓는 오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여기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어떤 용액이 있다. 이따가 여기다가 다른 것도 요 내용을 쓸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필기한다면 다른 데다가 써야 돼요. 용액은 혼합물이겠죠. 용매가 있다. 용매는 순물질이에요. 물이면 물, 알코올이면 알코올. 이것 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 첫 번째 할 것이 증기압력. 누구의 증기압력이야? 용액의 증기압력. 여기서는 증기압력인데 용매의 증기압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증기압력을 보면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크도 크고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낮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는 요걸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끓는 점, 보일링 이렇게 끓는 점, 그렇죠? 누구의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 있고 여기서 용매의 끓는 점이 있다. 용매의 끓는 점이 있으면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용액이 더 끓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라면 끓일 때 순수한 물을 넣고 끓이는 것보다 스프를 넣고 끓이면 그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 어떻게 끓여 먹나요, 라면을? 맹물에 끓일 때 라면을 넣나요? 아니면 스프를 넣고 끓이나요? 선생님 스프를 넣고 끓이는데 스프를 넣고 끓이면 더 빨리 익겠죠. 온도가 더 높은 데서 끓이니까. 그래서 더 라면을 더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어느 점, 프리징. 용액의 어느 점, 용매의 어느 점.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강물은 잘 얼는데 바닷물은 잘 얼지 않는다.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소금물, 짜다. 그럼 잘 얼어요, 안 얼어요? 잘 얼지 않는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용액이 더 낮은 온도에서. 이걸 라면 스프를 넣은 거 없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바닷물은 잘 얼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관찰만 하고 끝나면 하게 아니라고 했죠. 사고나면서 사고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관찰만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왜 떨어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용매와 용액에서 증기압력과 끓는 점과 어느 점이 이런 데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들은 총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그럼 총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총괄. 합했다. 전체, 전체. 뭐 이렇게 전체. 이것들, 이 총괄성. 얘네들은 용질의 양이 총괄성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용질의 양이 용액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용질의 양이 용액의 성질을 물리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았느냐, 설탕이 녹았느냐가 아니라 용질이 얼마큼 많이 녹아있느냐가 용액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증기압력 내림하면 용매가 있고 용매가 용매 분자, 용질 분자예요. 용질 분자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용매겠죠. 용매의 증기압력. 이거는 용액의 증기압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용매 분자만 표면에 용매 분자만 있기 때문에 증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증기압력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용질이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표면에 용질 분자가 있기 때문에 증발해 나갔습니다. 용질은 증발하지 않죠. 이 비휘발성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용매만 증발한다고 보면 여기 있죠. 용매 분자가 적다. 증발해 나갈 용매 분자가 적다.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낮고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용매가 있고 용매가 있으면 용질이 있다. 용매하고 용질이니까 그러면 용매만 있는 것들하고 용질이 있으면 이게 더 증발하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용매와 이게 용매 이게 용질이라고 하면 용매와 용질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있어서 증기압이 더 낮다. 네, 증기압력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더
함정, 용질 분자가 표면에 있기 때문에 증발하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급화학을 한 여러분들은 용매와 용질 분자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다. 누가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낮다 했는데, 다시 여기 한번 봐볼까요? 물만 했어요? 용매의 증기압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기압력을 용액이죠, 얘가. 설탕물이니까 용액인데, 용액의 증기압력, 용매의 증기압력하고 용액의 증기압력, 아니, 용액의 증기압력. 그런데 이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크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면, 용매 있죠? 용매의 증기압력. 그래서 여기에 용질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결국에는 증기가 되는 것은 용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매 더하기 용질 전체죠. 여기 용매 더하기 용질 중에서 증기가 되는 것은 누가 된다고? 용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용매 몰분율 용질 몰 용질 몰수 용매 몰수 용질 몰수 분의 용매 몰수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X의 용매라고 하죠. 용매의 몰분율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매 곱하기 X의 용매. 뭐의 증기압력이 그렇다는 건가요? 용액의 증기압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요것을 라우레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라우레 법칙이다. 자, 이제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용매잖아. 지금 이 파란색이 나타내는 것이 용매예요. 용매의 증기압력 곡선. 용매의 증기압력 곡선이고, 용액이면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쪽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용액이에요. 빨간색이 용액이에요. 그러면 끓는 점, 용매 끓는 점이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압이면 표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대기압에서 여기가 끓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용매 끓는 점입니다. 근데 용액이 끓는다라고 하면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지금 끓는 점 얘기하는 거예요. 증기압력 내림이니까 여기서 증기압력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델타 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P는 어떻게 나타내지나요? 용매 증기압에서 용매 증기압에서 빼주기를 용액의 증기압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매 증기압에서 빼주기를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겠죠. P 용매 곱하기 X의 용매. 공통일수 P 용매가 있으니까 빼주기를 1 마이너스 X 용매. 요건 뭐야? 용매 몰분율하고 용질의 몰분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에서 용매 몰분율을 뺐다는 것은 용매의 몰분이다. 이거는 용질의 몰분이고, 요게 델타 P라는 거예요. 증기압력 내림은, 증기압력 내림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증기압력 내림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요거,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보죠. 우리 교과서에 끌려점 오름만 나와 있어요. 뭐,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봐보면,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증기압력 내림 요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기압이잖아요. 일기압인 상태에서의 이게 용매니까 여기가 물에 끓어져. 델타 TV. 이만큼 가서 여기가 끓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끓어지면. 여기가 용액이 끓어져. 델타 TV 다시. 아니, 델타 다시요. 여기가 물에 끓는다. 여기가 용액이 끓는다는. 그러면 요 차이, 그 델타 TV, 여기를 얘기해요. 델타 TV라고 하는 것은, 델타 TV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델타 TV 다시에서 요거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V는 요걸 뺀. 얘네들은 양수도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걸 빼면 요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델타 TV 값은, 델타 TV, 요거요. 델타 TV 값은 용액 내 용질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몰 농도는 국내 부품 1리터를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몇 몰이 녹아있느냐가 몰 농도고,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얘기하죠. 질량을 얘기하는. 1kg 질량. 그래서 1kg 중에 몇 몰이 녹아있느냐.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근데 여기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근데 질량은 온도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얘기하는 거에서 몰 농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몰랄 농도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랄 농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용질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TB의 요거는 끓는 오름 상수니까 물하고 알코올하고 끓는 오름 상수가 다르겠죠. 그 상수 값이고 KP 값을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쓸 거 없고 몰랄 농도만 제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몰랄 농도. 그래서 델타 TB 끓는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에 여기서 끓는 오름 상수의 몰랄 농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화학투에서 3학년 올라가서 보면 화학투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이제 어느 점 내림도 있는데 어느 점 내림도 뭐 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용액이 어느 점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용액이 끓는 점은 올라간다는 거. 어느 점 내려간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얼기가 어렵다 이런 거였었죠. 어느 정도 내려간다. 끓는 점은 더 올라간다. 이런 걸로 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성적까지 다 산출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교과 세특 자료 보내줘서 선생님 그거를 각종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정정 기간을 갖고 이제 성적이 완료되면 여러분들한테 각 학교로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 확인을 꼭 하시고 또 성적들 아주 잘 봤어요. 좋습니다. 세특도 뭐 보면 봤더니 수정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겨울방학 중에 여행을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바로 아니면 개학 후에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면 바꿔서 새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선생님이 지난 3월 달에 뇌경색증이 와서 좀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어, 오늘 선생님 수업을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글을 하나 준비했는데 글 하나 읽고 이것들을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벌써 8월부터 시작했던 고급화학 수업이 이렇게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지난 3월부터 갑작스러운 뇌경색증으로 몸 상태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선생님에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선생님의 건강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불평, 불만 없이 성실하게 공부해준 여러분의 모습은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쏟았던 노력과 이루었던 성취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급화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멋진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조금은 어색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선생님 개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점이 참 감동적입니다. 늘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와 내신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잘들 지내세요.